훈민정음 첫 장의 어제 서문이나 또 이어지는 제자해의 첫 부분에 우선 그 첫소리 글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첫소리 글자라고 한 것은 사실은 그냥 초성 그렇게 부르는데요. 일부러 글자자를 넣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탐구해서 글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세종대왕의 뜻을 조금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보통은 초성, 또 우리말로는 첫소리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오늘은 그 첫소리 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이 훈민정음 첫 번째 장입니다. 어제 서문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우리가 자주 듣는 내용입니다. 우리말이 중국말과 달라서 중국 글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편히 쓰게 하려고 한다라는 임금님의 뜻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글자로 들어가서 글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역이라고 부르는 이 글자가 어떤 소리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첫소리 글자에 대한 설명이 제일 먼저 나오죠. 이것은 이제 제자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장에 이어서 그 다음 장들에 나오는 훈민정음 내용을 이렇게 다 합해 봤습니다. 책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근데 이제 제가 쭉 합해 봤는데요. 여기 박스 안에 들어있는 한자들이 모두 23자입니다. 23자를 가져와서 이 한자를 읽을 때 나는 소리의 첫 소리를 표시할 때 이 부호를 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23글자를 어떻게 해서 뽑았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은 중국의 한자를 토대로 한 그 한자 음을 분류하고 공부해 놓은 서문학하고 우리 조선시대에 조선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자음을 발음할 때 내는 소리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내지 못하는 중국 발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36개의 한자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발음하는 소리를 분류를 했었는데 우리 세종대왕은 그 중에서 우리한테 적합한 우리가 낼 수 있는 소리를 23개를 먼저 정해서 그 23개의 한자 음의 첫소리를 가지고 이제 글자를 만드는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말소리를 끝까지 탐구해서 글자를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훈민정음에서도 먼저 소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낼 때 단순히 공기를 울리는 것만으로는 의미 있는 어떤 뜻을 가진 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피리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피리를 불 때 피리 구멍을 막지 않고 숨을 내쉬면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 그 소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대신에 피리에 뚫린 구멍을 어떤 식으로든지 막는 거죠. 2개를 막기도 하고 5개를 막기도 하고 그렇게 막으면 그러면 음악이 되죠. 소리의 높낮이가 생겨서 가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소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그 기역, 우리가 지금 기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그 부호 하나만 가지고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아를 붙여서 가라고 말하면 또는 나, 다라고 하면 이 소리들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갖게 되죠. 따라서 단순히 소리의 울림을 나타내는 기호하고 소리의 모습을 표시하는 기호가 있어야 완전하게 소리를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세종대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음성학, 음운학은 이미 중국에서 많이 연구가 돼서 그것을 토대로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중국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 음절 단위를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로 나누는 중국과 다른 창의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의 그 울림을 말의 단위 음절에서 독자적으로 소리가 나는 중성, 그 중성을 울림소리라고 하고요. 독자적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 초성과 종성, 첫소리와 끝소리 글자, 그거를 모양소리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훈민정음의 제자원리, 음양오행 이론을 얘기했던 그 제자의 첫 장을 넘기고 나면요. 두 번째 장에 이제 드디어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정음 28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리고 첫소리, 초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 17자이다. 여기 있죠. 정음 28자, 초성은 모두 17자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글자가 어떤 소리, 또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된 건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금니 소리 글자 요것은 이 당시에는 기억이라는 글자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닿는 모양을 본뜨고 또 요것은 특히 혀소리 글자 이것은 혀가 윗 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뜨고 입술소리 글자 요것은 입의 모양을 본뜨고 입소리 글자 요것은 이의 모양을 본뜨고 목구멍 소리 글자 요것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잘 아시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글자는 우리가 소리를 내는 그 방법, 소리를 낼 때의 모습,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어떤 글자는 그냥 발음 기관의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목구멍을 닫는 모양, 윗 잇몸에 붙는 모양, 그랬죠? 이거는 작동하는 모양이고요. 입의 모양, 이의 모양, 목구멍의 모양, 이거는 조음기관, 발음기관의 모양 자체를 본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획을 더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센 소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획을 더한 이치 얘기를 한 다음에 다른 글자들, 이렇게 획을 더한 것이 아닌 글자 3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요거는 열인이응이라고 하죠. 네, 열인이응. 또 반혓소리 글자, 우리가 지금 리을이라고 하는 것, 또 반잇소리 글자, 요것도 뭐라고 했느냐면 혀와 이의 모양을 본뜨기는 했으나 글자 모양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체자라고 하는데요. 모양이 다른 글자다. 이것은 획을 더하지 않았다 해서 이 세 글자는 소리가 거세지는 것에 따라서 획을 더해서 만든 글자, 그 원리에서 원칙에서 조금 벗어난 글자가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에서 설명해 놓은 조음기관, 발음기관을 우리 한번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우리 입 안에 5군데를 얘기하고 있죠? 목구멍, 어금니, 혀, 입술, 이. 이하고 어금니는 다 이인데 굳이 나누고 있어요. 전혀 다른 소리가 납니다.
글자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끝내고 나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무릇 사람의 말소리는 오행의 근본을 두고 있다. 오행의 바탕을 둔 말소리를 내 계절에 어울려 보아도 어그러지지 않고 오음에 맞춰 보아도 어긋나지 않는다. 즉, 이 첫소리 글자는 오행을 토대로 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음양 오행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음양 오행 중에 오행은 지구의 공전으로 인한 계절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말소리 그리고 말소리에 따라서 만든 글자가 이 오행 이론에 딱 맞는다는 설명을 이제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한글의 제자 원리는 동양 사상, 동양 철학의 핵심인 음양 오행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도록 하죠. 훈민정음이라는 책이 모두 한문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들은 겁이 나죠. 보기만 해도 겁이 나고 읽을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익숙해진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빨간 박스 안에 부분이 그 첫소리에 대한 설명을 계절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 번역한 것을 가지고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먼저 요 후 목구멍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목구멍 소리를 얘기할 때 처음에 목구멍에 대한 얘기부터 하고 있어요. 사람의 목구멍은 깊고 젖어 있으므로 그 성질이 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각자의 목구멍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같은 아주 맞는 말이죠. 목구멍은 저 안쪽에 있으니까 깊고 또 우리가 이렇게 침을 넘기는 곳이기 때문에 늘 젖어 있죠. 그래서 물이라고 특성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이 목구멍을 통해서 내는 소리에 대한 것인데요. 목구멍 소리가 비어 있고 막히지 않는 것이 물이 환히 맑아서 거침없이 흐르는 것과 같다. 네, 목구멍을 통해서 내는 소리는 잘 뚫린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계절로는 겨울이 되고 음으로는 우가 된다. 네, 겨울과 목구멍과 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소리는 어금니 소리인데요. 어금니는 서로 어긋나고 길어서 나무다. 네. 이 어금니로 인해서 나는 소리, 그거는 목하고 가깝죠. 그래서 목소리와 비슷하나 이 목구멍 소리는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없는 그런 그 소리인데 그거보다 어금니를 써서 내는 소리는 그 소리가 더 여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무가 물에서 생겼지만 형태를 이룬 것과 같다. 나무는 물이 있어야 자라죠. 즉 목구멍은 아까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금니는 그 물에서 자라나는 나무와 빗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는 아까 겨울 다음이 봄이죠. 봄이 되고 음으로는 가기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혀소리인데요. 혀는 날카롭고 움직임으로 불이다. 여러분들 혀로 굉장히 운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러면 혀는 입안에서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그래서 혀를 이용해서 내는 소리, 혀소리는 구르고 날름거리는 것이 불이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것과 같다. 네, 불이 나옵니다. 계절로는 여름이 되고 음으로는 치가 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에 관한 건데요. 이는 아까 어금니하고는 달리 여러분들 앞니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는 단단하고 끊음으로 쇠다. 단단한 쇠입니다. 그리고 이
이를 이용해서 내는 소리는 부스러지고 걸리는 것이 마치 너더분한 쇠를 단련하면 단단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네, 그래서 이는 쇠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계절로는 가을이 되고 음으로는 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입술소리. 입술소리는 그 소리를 내는 작용을 설명하지 않고 입술의 모양을 땄다고 했죠. 입술은 모나고 합해짐으로 흙이다. 네, 흙은 뭔가를 품고 있는 그런 성격이 있죠. 그래서 입술 소리는 흙에 대응합니다. 이 입술을 이용해서 내는 소리는 우리가 입술을 약간 붙였다 뛸 때 소리가 나죠. 그 소리가 머금고 넓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흙이 만물을 품어 간직하며 넓고 큰 것과 같다. 계절로는 끝여름이 되고 음으로는 궁이 된다. 음양오행 이론을 이야기할 때 끝여름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여름은 사실 모든 계절에 적용되는 그런 성질이기도 하고요. 또 여름에 많이 성장했던, 활활 타면서 많이 성장했던 것이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과정에서 변환이 일어날 때 그 변환의 계절을 끝여름이라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군데의 발성기관에서 나오는 소리의 성격을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그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계절의 변화, 즉 계절의 순환을 기본으로 하는 오행의 원리에 잘 들어맞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금니 소리는 계절로는 봄, 그리고 새로 자라나는 나무에 해당하고 혀소리는 계절로는 여름, 그리고 불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이 소리는 계절로는 가을이면서 그 소리가 단단한 것이 쇠와 같다라고 했고요. 목구멍 소리는 계절로는 겨울이고 물을 상징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 소리는 그 여름과 가을 사이에 있는 변환의 계절인 끝여름에 해당하고 따라서 흙과 관련이 깊죠. 이렇게 모음은 음양의 원리가 그리고 자음은 오행의 원리가 아주 완벽하게 적용된 것이 우리 한글입니다. 이렇게 물, 나무, 불, 쇠, 흙 5가지 자연을 이루는 요소들을 가지고 소리에 대비를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는 이런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물은 만물을 낳는 근원이요. 불은 만물을 이루는 작용이다. 근원과 작용. 그러므로 오행 가운데서도 물과 불이 크다. 그래서 이제 대응하고 있죠. 목구멍, 물이죠. 목구멍은 소리를 내는 문이요. 혀, 불, 혀는 소리를 변별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오음 중에서 목구멍 소리와 혀소리가 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목구멍은 또 방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목구멍은 뒤에 있고 어금니가 그 다음에 있어서 목구멍이 북쪽이고 어금니가 동쪽. 또 혀와 이는 그 다음에 있어서 혀는 남쪽, 이는 서쪽. 그리고 입술이 끝에 있는데 이거는 방위 없이 모두 4계절에 덧붙어서 그 계절들을 왕성하게 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소리 가운데 음양, 오행, 방위의 이치가 저절로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첫소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본 그 방위에 관한 것도 우리가 신체를 직접 그림을 통해서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목구멍은 저 뒤에 있기 때문에 북쪽이고요. 어금니는 그 다음에 있어서 동쪽, 혀는 이 끝에서 작용하죠. 그래서 남쪽, 이는 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 그래서 동서, 남북 다 이 조음기관
발성기관과 방위도 잘 일치한다는 것을 실제로 알 수가 있습니다. 훈민정음의 이 부분의 설명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훈민정음에서 아음의 기호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닿는 모양을 본뜬 이런 모양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글자에 대한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훈민정음의 설명을 이제 오늘날에는 이런 방사선 조영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발음을 하게 합니다. 그 발음을 하게 한다든지 가 발음을 하면 이 혀가 어금니 뒤쪽으로 가서 막아요.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혀가 구부러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글자를 상상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설음의 기호는 혀가 윗 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뜬 이런 모양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 한번 발음을 해보십시오. 느 하면 혀의 끝, 앞쪽 끝이 윗니 뒤쪽 입천장에 닿았다가 떨어집니다. 빠른 동작으로 혀가 움직이는데요. 그것도 역시 영화 방사선 조영술, 즉 사람을 앉혀놓고 발음을 하게 하면서 연속적으로 사진을 촬영을 하면 입 안에서 혀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해 보니까 지금 설명한 대로 혀가 앞쪽 입천장에 닿았다 떨어지는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술소리 순음, 즉 미음, 무는 입 모양을 본뜬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소리 치음, 시옷은 이 모양을 본뜬 이런 모양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구멍 소리 후음, 흐, 이 소리는 소리를 이제 표시하는 기호는 목구멍이 열려 있는 모양을 본뜬 동그라미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성의 기본자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봄소리의 이 글자는 소리가가 없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보면 그, 느, 무, 스, 이렇게 5개가 5군데 발성기관과 연관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기본 5개의 첫소리 글자에 이어서 획을 하나씩 더했다는 설명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 보면 소리가 거세짐에 따라서 기본 글자에다가 획을 하나씩 더해 나갑니다. 그래서 크, 느, 드, 트, 무, 부, 프, 스, 즈, 츠, 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쓰는 비읍과 피읍은 사실 단순하게 획을 하나씩 더한 것은 아니죠. 모양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훈민정음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음 요 네모 모양에서 획을 하나씩 더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글자가 서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모양들을 모두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훈민정음 글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간단한 모양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몇 개의 선과 점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짧게 2개씩만 더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글자를 만들 수 있겠고요.
또 2개에서 4개로 각각 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그 모양들은 겹쳐지는 모양들이 많아요. 다른 데 사용되는 그런 기호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런 모양으로 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미 설명했습니다만 반설음과 반치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것은 이제 모양을 본뜨기는 했으나 글자체는 달리하고 획을 더하지는 않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설음, 리을은 중국 발음에는 없고 우리나라 발음에만 있다고 하고요. 반치음에 대한 그 발음은 즈 발음인지 또는 르 발음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 리을은 한자로 려의 첫소리라고 하고요. 또 요 반치음은 한문 량의 첫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글자의 정확한 중국어 발음의 첫소리가 요 글자가 표시하는 소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반설음과 반치음을 다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 보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첫소리 23개 중에 지금까지 17 소리를 살펴봤고요. 또 글자도 살펴봤는데 나머지 6개는 병서, 다시 말해서 아음을 나란히 썼을 때 어떤 소리를 표시하는 것이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땀, 뽀, 짜, 싸, 이렇게 6글자를 가지고 아설순치 후음에 병서했을 때 소리를 표시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리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청, 차청, 또 전탁, 불청, 불탁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본 글자들, 첫소리 글자를 소리의 맑고 탁한 정도를 가지고 전청, 차청, 전탁, 불청, 불탁 이렇게 다시 분류를 했고요. 그러면서 소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요 소리는 나무가 바탕을 이룬 것이고 요것은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것이고 요것이 나타내는 소리는 나무가 오래되어 꿋꿋해진 것이므로 여기까지 모두 어금니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즉, 이 글자들은 모두 어금니 소리로 한 계통인데 소리가 이렇게 다른 것이죠. 좀 더 세지고 좀 더 강해진, 꿋꿋해진, 더 세진 것입니다. 전청 글자를 나란히 쓰면 전탁 글자가 되는 것은 전청 소리가 엉기면 전탁 소리가 되기 때문이다. 즉 글자를 만들 때 모두 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부분을 정리하면 이와 같죠. 전탁 글자는 전청 글자를 다시 한번 겹쳐서 나란히 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순경음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는데요. 순경음은 순음을 조금 더 가볍게 발음했다는 뜻입니다. 표시는 순음 밑에 입술 소리 밑에 동그라미를 이어서 쓰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것에 연해서 순음 아래에다가 이것을 쓴다. 이렇게 하면 순경음이 된다라고 했고요. 이 순경음을 어떻게 소리를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입술 가벼운 소리, 즉 이것은 가벼운 소리로서 입술을 잠깐
다물었다가 바로 열어서 내는 소리다. 그래서 이 소리를 낼 때는 입술 소리이지만 목구멍 소리가 많게 내는 소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표시가 돼 있으면 아마도 우리가 지금 영어 알파벳에서 V에 해당하는 V, V라는 소리가 아닐까. 또 피음 밑에 이 동그라미를 붙인 순경음은 F 발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훈민정음 뒷부분에 용자래라고 해서 당시 사용하던 우리말을 훈민정음으로 적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순경음을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비라고 하면 이거는 새우라는 뜻이고요. 드브에 그러면 이거는 두꺼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발음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참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입술을 붙였다 빨리 띄므로써 목구멍 소리가 좀 더 나오게 하는 아주 가벼운 소리였다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 소리가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8자 우리 훈민정음 중에서 17자 첫소리 글자를 쭉 살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첫소리 글자 중에 이 세 개의 글자는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죠. 물론 이렇게 병서한 전타금 글자는 지금 이제 17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이 글자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글자입니다.